온 세상의 이야기가 그림이 되어 펼쳐지고 그림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 라디오로 듣는 미술관, 별별미술관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셨죠? 2월에도 그 좋은 기운 그대로 우리 힘차게 달려볼까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일상이 한 폭의 그림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별별미술관의 주제는 바로 음악입니다. 그림 속에 숨어있는 음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림 속 악기와 음악, 눈으로 바라보는 선율, 캔버스 위에 그려진 악기에서는 과연 어떤 선율이 흘러나올까요? 지금부터 별별미술관과 함께 그림 속 음악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들으며 시작합니다. 음악과 미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술입니다. 둘 다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감정을 표현하며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음악이 시간 위를 흘러가는 예술이라면 미술은 공간 속에 멈춰서 있는 예술입니다. 그렇다면 화가들은 왜 그렇게 자주 악기를 그림 속에 불러들였을까요? 그저 예쁘고 멋진 물건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유럽의 그림 속에 많이 나오는 류트의 우아한 곡선, 바이올린의 세련된 몸통, 피아노의 웅장한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그림의 주인공이 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땅땅 치는 망치의 크기와 소리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같은 줄을 길이만 달리해서 팽팽히 매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줄의 길이가 정확히 1대 2일 때 한 옥타브 차이의 음이 나고 2.3일 때는 완전 5도, 3대 4일 때는 완전 4도라는 지금도 음악 이론에서 기본이 되는 비율을 알아낸 것이죠. 피타고라스에게 음악은 더 이상 감각적인 소리가 아니라 수로 설명할 수 있는 질서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이 만들어내는 조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합니다. 음악에 이런 수학적 질서가 있다면 우주 전체도 이런 조화로운 비율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개념이 바로 천체의 음악입니다. 행성들이 제각각 궤도를 돌며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들이 어우러져 보이지 않는 우주의 하모니를 이룬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들이 함께 연주하는 거대한 교향곡이 있다고 상상한 거죠. 이 생각은 이후 2000년 동안 서양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세에는 교양 있는 사람이 꼭 배워야 하는 7가지 자유학예라는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요. 문법, 수사학, 논리학의 3과목과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의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음악이 수학, 기하학, 천문학과 함께 숫자의 학문으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피타고라스가 열어놓은 전통 때문이겠죠. 중세 필사본, 그러니까 손으로 정성스럽게 옮겨 적은 책의 사파에는 종종 음악을 의인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여러 악기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음악이 지혜와 교양을 상징하는 고귀한 학문이었다는 뜻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종교화에서는 악기는 하늘의 조화, 그리고 신에 대한 찬미를 상징했습니다. 성당 안에는 단선율의 그레고리오 성가가 울려 퍼졌고 오르간은 신성한 악기로 여겨졌습니다. 성당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인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천상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로 여겨졌던 거죠. 이후에 여러 개의 선율이 동시에 흐르는 다성음악이 발전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지는 풍부한 화음이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의 회화 작품들을 보면 악기가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보티첼리의 천사들은 류트와 비올라를 연주하고 까라바조의 청년들은 품에 류트를 안고 있으며 티치아노가 그린 귀족들은 작은 건반악기인 스피넛 앞에 앉아 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 화가들은 음악적인 장면을 즐겨 그렸습니다. 베네치아는 당대 유럽의 중요한 음악 중심지였고 산마르코 대성당에서 울려 퍼지던 음악은 유럽 각지에서 찾아올 만큼 유명했습니다. 화가들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의 문화적 자부심을 그림 속 연주 장면으로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화가들에게 악기는 조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잘 조율된 악기는 질서 잡힌 세계, 균형 잡힌 영혼을 뜻했고 반대로 줄이 끊어지거나 방치된 부서진 악기는 혼란과 불화를 암시했습니다. 또한 음악은 동시에 사랑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기사들이 밤에 류트를 들고 연인의 집 창가 아래에서 세레나데를 바치던 장면, 영화나 이런 곳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음악은 이제 귀족, 사교 문화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궁정에서는 크고 작은 연주회가 끊이질 않았고 귀족들은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전문 연주자의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때 인기 있었던 악기가 바로 류트와 피아노의 전신인 하프시코드였습니다. 류트는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아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연주되었고 하프시코드는 집안에서 귀족들 그 부인들이 연주하는 품격 있는 악기로 사랑받았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초상화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여인의 모습은 종종 연애와 연결된 암시를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연주하는 듀엣 장면은 사랑과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악기가 하나의 화음을 이루듯 두 사람도 서로의 삶을 조율해 나간다는 메시지였죠. 같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음악을 바라봅니다. 술집에서 류트를 튕기는 사람, 집안에서 건반악기, 버지너를 치는 여인,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키우는 악사. 그림 속 음악은 귀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즐거움으로 등장합니다. 페이메르 베르베르의 조용한 방에서 버지너를 연주하는 여인, 테르보우르의 사롱에서 함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스테인의 술집의 흥겨운 노래 장면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또 이런 그림 속 악기는 바니타스, 즉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연주가 모두 끝나버리면 음악의 선율도 사라지듯이 우리의 즐거움도 삶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경고의 의미로 그려지기도 했죠. 그래서 17세기 정모라 속 악기는 해골,
시든 꽃, 모래시계, 꺼진 촛불과 함께 악기들이 나란히 그려지곤 합니다. 이 화려한 조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즐거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이렇게 음악은 모든 계층이 함께 즐기는 예술이었지만 동시에 계층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곡을 어떤 악기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교육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18세기 귀족 초상화 속 피아노 포르테나 하프 옆의 여인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최상류층의 여성, 예술을 이해하고 향유할 줄 아는 교양인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악기를 배운다는 건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 나는 이런 교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죠. 그림 속 악기와 음악은 이렇게 조화로, 사랑, 기쁨, 신성함, 또 덧없음 이런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그려져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음악과 미술이 어떻게 서로 기대어 함께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세계의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예술이라고 했고, 니체는 음악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화가들도 음악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드라크로아는 쇼팽의 연주를 들으며 붓을 움직였고, 휘슬러는 자신의 작품에 야상곡, 심포니 이렇게 음악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파리의 카페와 콘서트홀을 즐겨 그렸고요. 마네의 띨리즈 정원의 음악회는 야외 연주의 활기찬 분위기를 담고, 드가의 오케스트라는 무대의 발레리나와 객석 아래 연주자들의 긴장감을 대비시키는 멋진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르노아르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에서는 가정의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 느껴지도록 그려져서 새해마다 나오는 달력의 인기 그림이었죠.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는 재즈가 등장하게 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음악에서 출발한 재즈는 즉흥 연주와 복잡한 리듬, 자유로운 박자로 기존의 클래식 음악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열었습니다. 현대 예술가들은 재즈의 자유로움에 열광했고 매료되었습니다. 마티스는 재즈의 즉흥성을 종이 콜라주 작품집 재즈에 담았습니다. 몬드리안은 뉴욕에서 부기우기 피아노를 듣고 그 리듬을 색과 선으로 번역해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를 완성했습니다. 재즈와 현대미술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기존의 규칙을 깨고 즉흥성과 개인의 표현, 리듬과 에너지를 강조했습니다. 재즈가 음악의 문법을 해체했다면 입체파와 추상화 그 이후의 현대미술은 미술의 고전적인 문법을 해체했습니다. 칸딘스키는 이 흐름 속에서 음악을 아예 음악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에게 색은 음이 되고 선은 리듬이 되며 형태는 화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컴포지션 연작은 말 그대로 눈으로 듣는 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음악과 미술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백남주는 텔레비전과 피아노를 해체하고 다시 조합하며, 존 게이지는 침묵마저 음악으로 끌어들인 퍼포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피아노 아트와 설치 미술은 소리와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 우리의 감각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음악과 미술은 늘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고 또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제 명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림 속 악기와 음악을 한 작품씩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포르테 디카트로의 Il libro del amore.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그림 카라바조의 류트 연주자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사랑 노래를 연주하는 한 청년의 숨소리까지 들려오는 그림입니다. 지금 류트 소리 들리시나요? 그림 속 인물은 어두운 갈색 배경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어린 미소년 연주자입니다. 화면 왼쪽 위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빛이 하얀 셔츠와 악기, 손가락 끝을 밝히면서 앳된 미소년의 얼굴 표정이 조명을 받은 듯 또렷하게 떠오르고 주변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갓 풀린 셔츠의 넓은 깃, 부드럽게 말린 머리카락, 그리고 몸의 윤곽이 조각상처럼 입체감 있게 드러나서 아주 조용한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순간이 포착됩니다. 미소년은 양손으로 유투를 감싸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줄을 막 퉁기려는 듯 공중에 멈춰 있고 왼손은 지판 위에서 코드를 잡고 있어서 바로 지금 노래의 첫 마디가 마치 흘러나오기 직전처럼 느껴집니다. 살짝 벌어진 입술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눈길은 악보를 읽기보다는 이미 마음속에 무언가 새겨진 사랑의 노래에 따라 흥얼흥얼 거리는 우수에 젖은 표정 같은 느낌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펼쳐진 악보가 놓여 있는데 카라바조는 실제 유행하던 마드리갈 악보를 알아볼 정도로 정밀하게 옮겨 그렸습니다. 그 노래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라는 내용의 사랑 노래로 그림 전체가 사랑의 고백이자 또 그 쓸쓸함을 담은 작은 실내 음악회가 되기도 합니다. 연주자 앞에는 또 다른 악기인 바이올린과 활, 그리고 크고 작은 과일들이 흩어져 있고 왼쪽에는 꽃이 가득한 유리 꽃병이 놓여 있습니다. 잘 익어 반짝이는 과일 가운데는 벌레 먹은 자국이 있는 배도 있고요. 류트 몸통 쪽에는 작게 금도 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화려하고 향기로운 것들 속에 조금씩 스며든 상처와 부패의 징후는 달콤한 사랑의 순간도 곧 시들고 지나가 버릴 운명이라는 음악과 사랑의 덧없음을 살짝 속삭입니다. 바이올린은 아직 연주되지 않은 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활은 악보와 과일 사이를 가로지르며 우리 쪽을 향해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치 당신도 함께 연주하겠느냐? 라고 묻는 듯 관객에게 이 작은 실내 연주회 속으로 초대하는 손짓입니다. 카라바조는 이 그림에서 특유의 강한 명암 대비, 키아스크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강한 대비를 통해서 소리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빛이 닿는 류트와 손, 악보, 과일, 꽃은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살아있지만 그 주변의 어두운 공간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짙게 색을 눌러서 음악이 울려 퍼지는 무대와 그 너머의 침묵을 나눠 놓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두운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미소년이 류트 한 대로 조용한 사랑의 노래를 나직히 불러주고 있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마치 귀에 속삭이듯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페이메르 베르메르의 버지널 앞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빛이 방 안을 천천히 채우고 있는 듯합니다. 왼쪽 벽을 따라 길게 난 유리창 너머로는 흐린 네덜란드의 하늘과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도시의 공기가 스며들어 오고 있습니다. 바닥은 검은색과 흰색 대리석 타일이 바둑판처럼 번갈아 깔려 있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크림색 세틴 치마에는 빛이 닿는 부분마다 날카로운 주름이 번개처럼 반짝이고 허리 위로는 짙은 파란색 재킷이 단정하게 몸을 감싸고 있죠. 소매 끝에는 하얀 레이스가 풍성하게 내려와서 마치 작은 구름이 손목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인 앞에는 네모난 나무 상자 같은 악기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피아노의 먼 조상격인 버지널, 작은 건반 악기입니다. 여인은 몸을 살짝 틀어 우리 쪽을 바라보면서도 두 손은 아직 건반 위에서 막 떨어진 듯 곧 다시 연주를 시작할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악기 뚜껑 안쪽에는 푸른 하늘과 산, 물길이 흐르는 작은 풍경이 그려져 있어서 마치 음악이 열리면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버지널 옆에는 푸른 벨벳으로 덮인 의자가 조용히 주인 없이 놓여 있습니다. 비어있는 의자라서 더 눈에 들어옵니다. 방 안 주인은 여인 한 사람뿐인데 이 빈 의자는 마치 이 자리에 곧 누가 올지도 몰라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뜻일까요? 이제 시선을 벽 너머 쪽으로 보면 왼편에는 금빛 액자 속 작은 풍경화가 걸려 있습니다. 구름 낀 하늘 아래 먼 산과 물이 보이는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옆 화면을 압도하는 커다란 그림 하나가 더 걸려 있습니다. 통통한 아이가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고 우리를 향해 서 있습니다. 아이는 한 손에는 활을, 다른 손에는 작은 판 같은 것을 들고 높이 치켜들고 있죠. 자세히 보면 날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신 큐피트입니다. 큐피트가 들고 있는 판에는 단 한 사람만 사랑하라 는 뜻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단순한 음악 연습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향한 사랑이 가득한 공간인 셈입니다. 여인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빈 의자에 살짝 앉아본다고 생각하세요. 의자에 앉으면 고개를 들 때마다 정면에서 큐피트의 시선과 마주치게 됩니다. 벽에 걸린 사랑의 신, 버지널 뚜껑 속 물가 풍경, 창밖의 흐린 하늘, 그리고 바로 앞에서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여인.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한 시선, 한 곡의 사랑 노래로 모여드는 순간입니다. 베르메르는 평생 35점 정도의 그림만을 그렸는데 그중 여러 점이 음악 장면입니다. 기타를 든 여인, 음악 레슨, 음악 교사와 학생 등. 그는 왜 이렇게 음악 장면을 즐겨 그렸을까요? 베르메르가 살던 17세기 네덜란드, 특히 델프트는 부유한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전쟁과 종교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죠. 중산층 가정에서는 딸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켰고 버지널은 교양 있는 여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르메르의 음악 그림들 대부분 남녀 간의 미묘한 관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음악 레슨은 때로 사랑 레슨이기도 했고 함께 연주하는 것은 조화로운 관계의 은유였다고 합니다.
이제 동양으로,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것은 검은고 소리입니다. 옛 선비들이 가장 사랑했던 악기의 소리죠. 우리가 볼 그림은 신윤복의 화첩 중에 상춘양흥, 무르익은 봄날에 들판에서 여흥을 즐기다 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게 번진 먹선으로 그린 산자락이 그림 위쪽을 감싸고 그 사이사이로 연분홍 꽃나무가 피어 있습니다. 막 겨울이 거친 계곡에 봄 기운이 스며들면서 아직은 쌀쌀하지만 어디선가 흙냄새와 새싹 냄새가 올라오는 오후의 평화로운 느낌입니다. 산속 깊은 곳이 아니라 도성 근처의 조용한 계곡에 자리를 폈거나 후원에서 야유회를 열어둔 느낌입니다. 그 가운데가 널찍하게 평평한 자리에 돗자리가 깔리고 양반 남정네들과 기생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기생들은 살짝 몸을 기울여 상대의 말을 듣거나 고개를 숙여 웃고 있는 듯하고, 양반들은 갓을 눌러쓴 채 다리를 느긋하게 뻗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직 자리에 끼지 못한 두 사람이 서서 담소를 나누는 듯한데, 초대받은 손님이 막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 같기도 하고, 내가 여기 어디 앉아야 되지?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는 술병과 잔을 쟁반에 올려들고 조심조심 걸어오는 여인도 보입니다. 소매를 한 손으로 바짝 걷어 올려붙이고 발끝으로 바닥을 느끼며 걸어오는 모습에서 잔치의 온기가 더해집니다. 그림 아래쪽 돗자리 위에 앉은 두 사람이 오늘 잔치의 음악을 맡은 주인공입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은 길게 놓인 현악기 가야금을 타고 있고, 옆 사람은 퉁소나 대금처럼 생긴 간악기를 무릎에 기대고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는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고 두 손가락으로 줄을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세만으로도 맑고 또렷한 첫 음이 곧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앉은 사람들 모두 연주자 쪽으로 살짝 몸과 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술잔을 든 채 잠시 멈춰 섰고, 누군가는 막 하던 대화를 입술 사이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가야금의 첫 음을 기다리는 중이죠. 조용한 계곡을 가득 채우는 건 말소리보다 가야금의 가늘고 청아한 울림, 그 사이를 스며드는 피리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새소리, 이렇게 신윤복이 들려주는 세련된 풍류, 신윤복의 풍속화는 남녀의 은근한 기류와 도시적인 세련됨을 잘 보여주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웃거나 떠드는 사람은 없지만 기생과 양반 사이에는 눈짓으로 주고받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푸른 비단치마, 갓의 검은 실루엣, 넓게 퍼지는 흰 도포의 주름 같은 요소들이 서로 조화롭게 섞여 있어서 소리도 색도 부드럽게 번지는 봄날의 한때가 느껴집니다. 이 그림엔 신윤복 특유의 풍자도 또 담겨 있죠. 겉으로는 이렇게 풍요를 즐기는 우아한 모습이 이 속을 들여다보면 위선적인 양반들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낮에는 유교 경전을 읊고 또 기생들을 불러 봄놀이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이 재미있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봄 기운이 가야금 가락을 따라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듯 설레임이 가득한 그림입니다. 같은 조선시대이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단원 김홍도는 조선 최고의 화원이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궁중 행사를 그리기도 했지만 그가 진정 사랑하고 많이 담은 것은 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풍속화첩에는 농사 짓는 사람,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 글을 읽는 아이들,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지금 들려드릴 작품은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의 풍속화 중에 무동입니다. 빈 마당 한가운데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넓은 흙마당, 땅처럼 보입니다. 집도 나무도 묘사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둥글게 있고 그 몸짓과 악기 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듯합니다. 화면 가운데는 크게 비어 있고 사람들이 가장자리로 물러나서 둘러앉아 마치 야외 공연장이 펼쳐진 느낌입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초록색 긴 도포를 입은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한쪽 발을 높이 치켜들고 발끝만 살짝 땅을 딛고 있어서 지금 막 장단에 맞춰서 쿵 하고 내려 찍을 것만 같습니다. 옷자락과 긴 띠가 사방으로 펄럭이는데 그 필선이 휘어지면서 나가면서 춤의 속도감과 흥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아이의 얼굴은 정면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돌아가 있어서 얼굴 표정이 또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몸 전체가 음악에 이미 깊이 빠진 사람처럼 휘청이면서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작은 어깨는 들썩거리고 팔은 허공을 가르며 크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괜히 몸을 따라 동작하고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관람객들은 따로 그려져 있진 않기 때문에 이 춤은 아마 그림 바깥에 우리 청취자들을 향한 춤처럼, 그리고 그 당시 그 무동을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림 바깥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대신 이 무동의 춤을 둘러싸고 6명의 악사가 삥 둘러앉아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대금을 부는 사람과 피리를 부는 사람이 나란히 있고요. 그 옆에는 현악기 해금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왼편에는 허리에 단 북과 장구, 그리고 커다란 북이 자리에서 장단의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입술을 모아 힘주어 불고 있는 피리, 고개를 살짝 숙이고 줄을 켜는 해금, 북채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쿵 하고 내리칠 듯한 장면까지 악사들의 표정과 손동작에서 소리가 막 터져나오는 순간이 포착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북과 장구가 쿵짝 장단을 잡아주면 관악기들은 그 위로 길게 선율을 끌어올리고 해금은 사람 목소리처럼 또 구슬픈 가락을 더해주겠죠.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삼현육각, 즉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 이렇게 6악기가 함께 어울리는 전통 합주 형식으로 잔치나 의식에 흔히 쓰이던 밝고 힘있는 소리의 연주입니다. 이런 연주를 들으면 신명난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무동은 왕이나 양반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던 놀이와 장단을 보여주는 풍속화입니다. 특별한 무대도 화려한 장식도 없지만 음악과 춤만으로도 공간 전체가 축제처럼 변합니다. 김홍도는 이런 일상의 한순간을 유머와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해서 우리 조상들이 음악을 통해 어떻게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나누었는지 잘 그려냈습니다. 다음은 20세기 초로 넘어갑니다. 러시아 태생의 프랑스 화가 샤갈의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마을 위를 거대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걸어 다니는 듯한
꿈 같은 장면입니다. 먼저 하얀 눈으로 덮인 작은 시골 마을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유럽의 굴뚝과 지붕 그리고 교회의 둥근 탑이 보이지만 아주 작은 장난감처럼 느껴집니다. 그 위로 화면을 가득 채우며 거대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두 집 지붕 사이에 발을 딛고 서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주자는 긴 보라색 코트를 입고 얼굴은 초록빛, 손은 녹색과 회색이 섞인 기묘한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현실이라기보다는 꿈이나 동화 속 인물처럼 색이 감정의 소리로 바뀐 듯합니다. 보라색은 어딘가 신비롭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초록색 얼굴은 생명력과 희망을 떠올리게 해서 이 사람은 단순한 거리의 약사가 아닌 마을의 운명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느낌도 줍니다. 연주자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은 따뜻한 주황, 빨간색으로 빛나며 배경의 회색 눈과 집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띕니다. 활을 긋는 손동작은 단순하지만 아주 단호해서 마치 한음 한음이 눈 위에 선명한 음표를 그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림 아래쪽에 작은 집들이 줄지어 있고 그 사이로 강아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고 한 사람은 막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작은 존재들은 모두 거대한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 속에서 하루의 피로와 근심을 덜어내는 듯 합니다. 멀리 하늘 쪽에는 보라색 옷을 입은 인물이 구름 사이를 떠다니듯 누워 있습니다. 현실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장면이지만 음악을 들으며 몽상에 빠진 사람의 마음속 풍경처럼 바이올린의 가락이 몸을 들어 올려 구름 위로 살짝 데려다 주는 느낌을 전합니다. 샤갈이 태어난 곳은 러시아 비텝스크라는 작은 유대인의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명절마다 늘 바이올린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샤갈 자신도 어릴 적 바이올린과 노래, 춤을 잘 추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속 거인 악사는 실제 인물이면서 동시에 샤갈의 기억 속에서 그리움으로 새겨진 고향의 음악이고 고향의 색입니다. 눈 덮인 회색 마을은 차갑고 가난해 보이지만 그 위로 가로지르는 보라색 악사와 붉은 바이올린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납니다. 샤갈에게 음악은 고향과 신앙, 사랑과 슬픔을 한꺼번에 끌어안는 힘이었고 그래서 이 그림의 바이올린 소리는 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난로의 불꽃처럼 사라져가는 고향을 지키는 음악으로 들립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샤갈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입니다. 연인들도 날아다니고 동물도 날아다니고 바이올린 연주자도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초월하는 꿈과 상상력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음악이 있기에 우리는 날 수 있다는 것. 음악이 우리를 일상의 무게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 샤갈의 바이올린 연주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샤갈은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파리에서 미국에서 성공한 화가가 되었지만 그의 그림 속에는 항상 고향 비테프스크의 작은 마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위를 바이올린 연주자가 떠다니죠. 음악은 샤갈에게 고향이었고 기억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담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작품은 피에트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입니다. 노란 선들이 가로 세로로 교차하고
빨강, 파랑, 회색의 작은 사각형들이 그 선 위를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멀리서 보면 뉴욕의 빌딩과 도로가 보이는 지도 같기도 하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재즈 피아노의 건반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종이 위에 그린 도시이자 동시에 거대한 음악 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던 몬드리안은 원래 흰 바탕 위에 검은 선,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의 직사각형만 쓰는 신조형주의 화가였습니다. 불필요한 장식과 자연의 모습은 모두 지워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색과 선만으로 질서와 조화를 추구했죠. 몬드리안 오로지 수평선과 수직선만 사용했습니다. 대각선도 안 되고 곡선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색도 삼원색과 무채색, 흰색, 검정색, 회색만 사용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절제를 통해서 우주의 근본 질서와 순수한 조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을 피해서 1940년에 뉴욕으로 건너오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몬드리안은 재즈, 특히 부기우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기우기는 1940년대 초 유행하던 피아노 재즈 스타일이고요. 아주 빠르고 경쾌하고 반복적인 리듬이 특징입니다. 왼손으로 일정한 베이스 라인을 반복하고 오른손으로는 즉흥적인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죠. 60대의 금욕적인 네덜란드 화가가 뉴욕의 재즈 클럽에서 춤을 추는 모습, 다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춤을 추는 몬드리안의 모습이 상상도 안 가는데요. 그렇게 몬드리안은 재즈에 빠져들었고 그의 그림도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그 결과물입니다. 브로드웨이는 뉴욕의 상징이고 부기우기는 재즈의 리듬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진짜 부기우기 음악과 내 그림은 같은 목표를 가진다. 멜로디를 파괴하고 순수한 리듬만 남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음악을 듣듯이 한번 감상해 볼게요. 몬드리안의 기존 그림에 검정 선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노란 선들이 가느다랗게 가로 세로를 가로지르며 캔버스를 채우는데 이 복잡한 그 뉴욕의 거리 선과 같은 노란 선들이 바로 곡 전체의 기본 박자,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드럼이나 왼손 피아노가 치는 규칙적인 비트처럼 느껴지게 표현되었습니다. 그 위에 빨강과 파랑, 회색의 작은 정사각형들이 박자마다 깜빡이는 불빛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 작은 사각형들은 오른손 피아노가 치는 짧은 선율, 즉흥적인 리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부기우기 특유의 튕기는 싱커페이션을 시각적으로 들려줍니다. 흰색으로 휑하게 비어둔 큰 사각형들은 쉬는 박자, 숨을 고르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에 굳이 브로드웨이와 부기우기를 함께 넣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맨하튼의 긴 대로, 극장과 네온사인, 차량과 인파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노란 선의 격자는 뉴욕시의 바둑판 같은 거리 구조를 가지고 그 위를 움직이는 택시와 사람들을 상상하게 합니다. 부기우기는 빠르고 반복적인 블루스 피아노 스타일입니다. 몬드리안은 이 음악이 자기가 추구한 추상회화와 똑같이 멜로디 대신 리듬과 구조로 승부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뉴욕이라는 도시의 지도이면서 동시에 부기우기라는 음악의 파형을 한 화면에 포개놓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뉴욕의 야경을 떠올리거나 신호등과 자동차 불빛이 한밤의 브로드웨이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장면을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빛의 리듬을 기하학적 생면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입니다. 몬드리안은 이 그림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1944년 폐렴으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거든요. 하지만 미완성임에도 이 작품은 그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엄격하고 절제되었던 몬드리안이
말년에 재즈를 만나 이렇게 자유롭고 활기찬 그림을 그렸다는 것. 이것은 음악이 미술에 얼마나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림 속 음악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림은 소리가 없습니다. 캔버스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음악과 미술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든 눈으로 보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것은 같은 아름다움입니다. 음악은 흐르고 미술은 머뭅니다.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음악들 기억하시나요? 류트의 섬세한 소리, 하프시코트의 맑은 음색, 거문고의 깊은 울림, 바이올린의 애절한 선율, 재즈의 경쾌한 리듬까지 그림 속에서 들리지는 않지만 우린 분명히 느꼈고 음악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의 마법입니다. 이제 2월, 아직은 겨울이지만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시기가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미술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 빌 에반스 왈츠 포 데비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봉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